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작품이 시작이 되네요. 어떠셨나요? 좋은 작품인가요? 저는 너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나이 아저씨 미생 김원석 감독의 작품이고 작가가 동백꽃 필 무렵의 임상춘 작가죠. 제작비가 600억이라고 하는데 미술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시대극이다 보니까 배경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영상미가 아주 빼어나죠.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했으니까 4편 중에 봄이 끝난 거네요. 그래서 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가족을 이룬 애순이와 관식이 봄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1화에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포인트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봄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죠. 혜순이와 관식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독립해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된 모습, 그리고 중년을 훌쩍 지나서 나이가 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서 주는 어떤 감동적입니다. 김원석 감독의 작품이라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단언컨대 아마 올해 최고의 작품은 이 드라마가 아닐까요? 감동과 웃음까지 놓치지 않는 게 없네요. 연기나 미술이나 어쩜 이렇게 좋을까요? 게다가 아역들의 연기는 또 어떻습니까? 1화의 그 짧은 분량에서 아역들의 연기와 애순이의 엄마 광래를 연기했던 염혜란 씨의 연기가 또 대단했습니다. 단 1회 분량으로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무튼 매 회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나 시처럼 수필처럼 감정을 담아내는 거나 한 폭의 그 글을 그림 같은 영상에 담아내는 미술이나 참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던 장면들을 감상으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1화가 호로록 봄이었습니다. 봄 시리즈 4편 중에 봄을 대표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역시 1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겨놓은 여름과 가을, 겨울, 관식이가 먼저 떠나게 되는 장면, 그토록 쓰고 싶었던 시를 쓰는 장면, 늙은 애순이가 머리에 관식이가 꽂아줬던 핀을 꽂고 시를 쓰는 장면들은 앞으로 애순이와 관식이가 만나는 가을과 겨울이 얼마나 가슴을 저리게 할까 걱정스러울 만큼 기대가 되죠. 봄 시리즈가 이토록 눈물을 쏟아내게 했는데 가을과 겨울은 어떻게 될지 설렙니다. 1화에서 애순이 엄마 광래 그 짧았던 봄이 정말 가슴이 애린 장면이었습니다. 첫째 감동 포인트는 역시 엄마 광래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장원을 한 딸의 손을 잡고 등불을 들면서 바닷길을 걸어가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엄마 광래의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같던 그 짧은 봄날을 상징했던 그 바닷가 길 장면이 바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첫째 봄 시리즈 엄마들이 나오는데 애순이 엄마 광래 그리고 엄마 애순이죠. 엄마들은 모두 누군가의 엄마지만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잖아요. 여자고요. 봄 시리즈에서 너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넘쳐났지만 가장 좋았던 대사는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사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애순이도 그랬고 광래도 그랬죠. 광래는 우회적으로 절대 애순이가 물질을 못하게 할 거고 잡녀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자기같이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절대 엄마같이 살지 말어라는 말을 애순이도 했죠. 그게 식모같이 살아야 했던 엄마들에게 희망이라는 역설이죠. 한 여자로서 자식에게 듣는 슬픈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엄마에게는 그 말이 또 희망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던 금명이의 말을 오히려 따뜻하게 바라보던 엄마 애순의 얼굴입니다. 그건 자기처럼 절대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엄마 광래와도 오버랩되죠. 그 서글픔, 하지만 또 희망을 가진 존재가 엄마라는 걸 명치에 든 가시 같은 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담아냈습니다.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아픈 이유가 광래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짊어진 지게에서 내려서 자기 짐을 오히려 짊어지려고 하는 게 딸이거든요. 미안해서 아픈 엄마의 마음인데 자기 닮아 그런 운명으로 살 것 같은 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애순이가 시 대회에서 장원 같은 부작원을 하죠. 엄마의 희망이 아픔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광래가 그 고달프고 저주스러운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봄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봄이 너무 짧았고 또 호로록 지나갔죠. 봄날 없이 죽을 것 같던 광래에게도 짧은 봄철이 지나간 걸 그렇게 담아냅니다. 애순이의 시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찌든 가난의 몸부림을 하는 광래가 돈 하나 되지 않은 딸의 시를 보면서 봄날을 맞이하던 장면,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광래가 평생 입지도 않던 양장까지 입었거든요. 물론 선생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기 위해서였지만 어떻든 한 여자이기도 한 광래, 불과 죽을 때는 29이었거든요. 시 하나 때문에요. 돈이 아니라요.
딸이 쓴 시라서기도 하겠지만 시가 고된 광래의 인생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를 그렇게 가져왔다는 게 참 좋지 않았나요? 초라한 섬 생활을 하는 애순이 마음에 꿈을 줬던 것도 결국 시였으니까요. 그래서 1화에서는 유독 노란색이 많았습니다. 유채꽃이 노란색이라 그렇기도 하지만요.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엄마 광래의 봄날을 등불로 표현을 했어요. 어두운 바닷가에 딸 애순이를 데리고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 광래가 들고 있던 그 등이 미술로 보게 되면 노란색이었습니다. 어두운 바닷가, 컴컴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노란 불 하나를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어두운 바닷가와 노란색이 대비가 됩니다. 노랑은 희망을 부르는 색이죠. 새 봄날에 싹 트는 희망과도 같은 색입니다. 그래서 봄 시리즈에는 노란색이 자주 나오고 중요한 색이죠. 광래가 그 어둡고 컴컴한 바다를 점 같은 조그만 노란불 하나를 켜고 가는 게 마치 시 같지 않나요? 광래의 봄날이고 희망을 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노란색은 2화에서 애순이와 관식이가 노란 유채꽃밭에서 사랑을 처음 시작했던 희망으로 커지지만요. 엄마 광래에게는 아주 조그만 꺼질 것 같은 노란 등 하나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 길을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광래입니다. 처음으로 가져본 작고 가녀린 희망을 그렇게 등불로 어두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표현했다는 게 큰 감동의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그 작은 등불이 오래가지 못하고 꺼져버리죠. 금명이의 나레이션으로 봄은 어찌나 짧은지 오나보다 하면 호로록 꽃잔치를 끝내버린다고 하죠. 죽음을 예감한 광래가 나는 마지막까지 저승돈 벌어와 이승자식 쌀독 채울랍니다 라는 대목도 금명이의 말과 대비가 되죠. 가난이 유세냐고 이렇게 없이 살아서 허기져서 그런다고 엄마 애순이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던 금명입니다. 그 금명의 말은 엄마인 광래가 했던 말과 대비되죠. 엄마는 저승돈까지 벌어와 이승자식 쌀독 채우려고 몸부림을 했던 거니까요. 야, 이렇게 엄마의 감성을 건드리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울컥하게 될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아역 연기였습니다. 시리즈 봄은 전체 꼬맹이 애순이가 중년이 되는 시간까지를 담고 있죠. 어쩌면 봄이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잘 매조만 지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될 만큼 구성이 탄탄합니다. 개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캐릭터의 일관성도 살았거든요. 그건 아역 배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애순이를 연기하던 아역 배우는 악착 같은 성격이 엄마 광래를 닮았구나 싶을 만큼 아주 당차죠. 그래서 당돌한 고등학생이 된 아이유의 연기가 하나도 이질적이거나 단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물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어린 관식이를 보면서 걔 코딱지만한 게 그렇게 짜증스럽게 흘려버리며 맛깔나게 대사를 흘립니다. 아역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까요? 게다가 엄마가 죽어서 상주로 앉아있을 때 엄마가 오늘 죽었는데 벌써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연기도 강하고 억척스럽게만 보이던 어린 애순이가 결국 살아야 하니까 그랬던 거구나 싶죠. 그냥 철없고 어리광 부리는 그런 어린 아이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대사도 대사지만 애순이를 연기한 아역 배우의 연기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삶의 과정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건 어린 관식이의 아역 배우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은 애순이지만 사실 애순이가 되는 데는 옆에 묵묵히 곁에 있는 관식이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말도 없고 대사도 별로 없이 순수하고 오직 애순이만을 바라보는 관식이가 곁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애순이가 살았던 거잖아요. 관식이라는 아역 배우의 고음 같고 순둥순둥한 말없는 표정이 애순이와 너무 조화로웠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는 박보검의 고음 같은 표정과도 전혀 이질감을 주지 않고 잘 연결이 됐습니다. 불쌍하면 내가 갖고 왔겠냐라고 먹을 거를요. 그 대사도 순둥한 어린아이가 속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스러운 감정을 잘 담아냈고요. 조구 5마리 값에 6마리를 가져오는 장면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속 깊은 따뜻한 감정 표현을 너무 잘 담아냈죠.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 있는 관식이의 모습까지도 일관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애순이에게 국밥을 건네면서 함께 울던 장면 최고죠. 울면 배 꺼진다며 국밥을 들이밀던 장면입니다. 어린 관식이가 불쌍하고 불행한 애순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유잖아요. 국밥을 건네면서 그 국밥 앞에서 둘이 울던 장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중년이 돼 있는 애순이와 관식이에게도 감정이 그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감동이 컸죠. 인생의 봄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죠. 금명이를 낳고 살던 애순이는 관식이를 보면서 한 장 한 장이 그림 같다고 했습니다. 봄날이었죠.
모두에게 봄날은 있는 거죠. 그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바로 그게 봄날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호로록 지나가던 광래의 봄도 애순이의 봄날도 모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봄은 사람으로 오는 거죠. 어두운 바닷길에서 노랑 등불을 들고 가는 광래와 애순이가 그런 것처럼, 유채꽃밭에서 사랑하는 애순이와 관식이가 서로를 확인한 것처럼요. 희망을 움트는 노란 봄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이와 두 번째 얘기는 요망진 첫사랑입니다. 봄 이야기죠. 그 봄이 요망지입니다. 애순이가 말한 것처럼 따순나면 춥고 춥나 보면 너무 뜨겁게 정신 못 차리게 몰아치는 봄입니다. 요망지죠. 그 봄은 엄마 애순이 말대로 기절할 만큼 좋은 유채꽃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 봄은 애순이가 처음 맞이하는 너무 뜨거운 봄이죠.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이 춥나보다 하면 너무 뜨거운 봄, 기절할 것 같은 유채꽃 봄이었던 이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애순이는 그렇게 시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왜 애순이는 관식이를 좋아했을까 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먼저 왜 시를 좋아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죠. 드라마가 시 같죠. 청소년기에 치열하고 절절하게 살아야 했던 그런 애순이였죠. 자기 머무를 아랫목 하나 없던 애순이가 너무 서글픕니다. 양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내려왔고 친할머니 집에서는 납대 많은 공순이를 보내서 살림 미천으로 하려고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관식이에게 찾아와서 애순이가 울죠. 그 시절에 섬이라는 시골에 살던 어머니들은 그랬을 법하니까요. 저는 이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관식이가 시를 읊었던 대목입니다. 뜬금없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면서 목청껏 소리 지르죠. 어떠셨나요? 단지 애순이에게 잘 보이려고 시를 외우던 걸까요? 평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더 깊은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도 모르고 투박한 관식이가 목이 쉬어라 유치원의 깃발을 외우던 장면,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는 유치원의 깃발이었죠. 시 제목이 깃발인데 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가족사진에도 노스텔지어라고 했거든요. 노스텔지어는 영원한 이상, 꿈이니까요. 시를 한번 보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학교 다닐 때 꼭 외우던 시죠. 이 시는 바닷가에서 이상과 꿈을 향한 몸부림을 펄럭이는 깃발로 은유한 시죠.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슬픔과 또 존재론적인 허무죠. 아무리 펄럭이고 몸부림을 하고 아우성을 해도 깃대에 달려있는 깃발은 존재 자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펄럭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펄럭이죠. 그게 아우성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엄마가 가진 운명 같은 것이기도 하죠. 엄마 광래가 그러죠. 귀신이 무섭나 자식이 무섭지 그랬죠. 깃대에 달린 존재, 엄마라는 존재가 깃대에 달린 깃발 같거든요. 엄마 광래도 꿈이 있던 소녀였을 텐데요. 여자의 삶이라는 게 차라리 소가 더 낫다고 했던 광래입니다. 엄마는 운명 같아요. 그 억척스럽게 살아내던 광래의 도끼가 아우성처럼 보였습니다. 식모 같은 엄마의 삶을 답습해야 하는 여자 애순이의 슬픈 운명과 한계도 깃대에 달린 깃발 같죠. 애순이가 울죠. 세 가지를 놓고 울었습니다. 시인, 육지, 대학. 이게 애순이의 꿈이고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깃대에 달린 꿈이죠. 애순이의 몸부림도 깃발 같은 아우성입니다. 깃발처럼 갈 수 없는 이상이죠.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애순이도 알고 있습니다.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순정이고 애수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식이에게 그냥 말이라도 다 해주겠다고 해달라고 합니다. 아우성하고 똑같죠. 몸부림을 하며 울던 애순이가 깃발 같지 않나요?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애순이가 시인으로 설정되고 노스텔지어를 꿈꾸던 건 애순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게 바로 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머무를 아랫목 하나 없다고 했던 외톨입니다. 속 깊은 애순이죠. 환경이 식모인가 마음이 식모라고 했던 아주머니들의 말을 보면 애순이 너무 착하죠. 그 애순이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애순이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시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스텔지어를 꿈꾸는 깃발의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도 같았다는 걸 시가 위로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그렇게 좋아했고 시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럼 왜 관식이를 예순이는 그토록 좋아했던 걸까요? 보니까 이미 14살부터 관식이를 좋아하던 예순이었죠. 관식이만 좋아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애순이에게 소리 높여서 관식이가 시를 암송합니다. 어떠셨나요? 목이 터져라 외우는데 이게 참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애순이의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절망을 관식이가 불러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곁에서 묵묵하게 있어준 게 관식이었죠. 한 번도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엄마 장례식에서도 같이 앉아서 울어주던 게 관식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슬픔으로 나부끼는 애순이의 슬픈 아우성에 늘 곁에 있어줬던 게 관식입니다. 애순이의 마음을 알아주던 시가 늘 곁에 있던 것처럼 관식이가 곁에 있었던 존재고 마음을 알아주던 유일한 또 하나의 존재였던 겁니다. 관식이가 애순이의 시를 목이 터져라 같이 불러준 겁니다. 단순히 애순이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평면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깃발이라는 시는 애순이거든요. 혼자 목 놓아 부르던 노스텔지어를 관식이가 소리치며 같이 불러준 겁니다. 애순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깃발 2개가 나부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름 돋는 장면 아니었나요? 혼자 아우성 치던 애순이에게 곁에 있어주는 또 하나의 깃발이 되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시가 애순이의 마음을 알아줬고 관식이가 애순이의 마음을 또 알아주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 관식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보다도 더 말을 안 하는 관식이니까요. 말없고 묵묵한 관식이가 애순이의 가을과 겨울에 어떤 모습을 할까? 어쩌면 가장 순수했던 관식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2회차 중요한 요망한 첫사랑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의 시작점, 그 순수했던 관식이를 기억을 해야 가을과 겨울을 사무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식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화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관식이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면서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을과 겨울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 맞이하는 사랑과 변화, 그래서 애순이에게 너무 뜨거워 정신 못 차리는 봄이었습니다. 이미 애순이는 14살부터 관식이를 좋아했었죠. 뽀뽀를 데뷔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처음 뽀뽀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처음 뽀뽀니까 치아 박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관식이와 걸어갈 때 관식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애순이었습니다. 애순이 손과 겹칠까봐 수줍게 손을 바깥에 내놓죠. 관식이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뽀뽀를 할 때 관식이 손이 힘줄이 터질 것처럼 경직되죠. 같이 걸어가다가 다리가 풀려서 2번이나 넘어질 뻔하고요. 그게 또 관식이었습니다. 순정파 중에서도 순정파죠. 관식이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기가 관식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쇠 같다는 말을 애순이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대로 소처럼 애순이를 돌보는 게 관식입니다. 이 무쇠 같다는 말, 이 말이 가을과 겨울의 관식이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쇠 같을 줄 알았는데 무쇠같이 사랑했던 거죠. 진짜 무쇠는 아니었습니다. 관식이가 많이 아플 것 같죠. 또 관식이를 볼까요? 야반도주를 처음 해보는 관식이었습니다. 애순이가 지금이라도 후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죠. 그때 자기 인생 19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신나라는 말을 합니다. 박보검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죠. 그리고 또 감탄스러웠던 여관신, 여관 아줌마가 신혼부부를 놀리면서 뜨거운 밤을 이야기하니까 자중하시죠라고 정색하고 무릎을 꿇던 관식입니다. 이 관식이 연기 최고 아닌가요? 그 애매한 경계, 학생이어야 하고 부끄러워야 하고 당황해야 하고 무서워야 하고 어찌할 줄 몰라야 하고 손조차도 애순이와 손이 잡힐까봐 바깥에 놓던 관식이 아닙니까? 그 애매한 경계의 감성을 박보검이 너무 잘 살렸죠. 거기에 여관 주인을 털기로 한 날 마른 국수를 씹으면서 손을 덜덜 떠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보라는 말에 가자라고 하던 말,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광래나 애순이나 엄마여서 그 고달픈 시간을 견뎌냈던 건데 관식이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도 결국 애순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애순이 곁을 지켜줘야 하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인 거죠. 엄마였던 것처럼 남편이기 때문이라는 무게가 있죠. 마치 깨끗한 옹달샘처럼 순수하고 착한 관식입니다. 순정파 중에 이런 순정이 없죠. 뭐 같나요? 시 같습니다. 서글픈 애순이 곁에 머무는 관식이가 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애순이가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냈던 거죠. 엄마 애순이의 삶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깃발이 혼자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깃발에 같이 펄럭이던 게 시였고 바로 시 같은 남편 관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화에서 느꼈던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시를 너무 기막히게 가져왔죠.
따뜻하고 순수했던 관식이가 애순이 옆에 머물던 시였던 겁니다. 3편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봄날의 마지막이죠. 드라마적인 재미에서나 뭉클함에서나 봄날의 마지막답지 않나요? 3화 마지막 본편은 예스터데이 그들의 봄운입니다. 뒤의 말은 뭘까요? 운명일까요? 3화에서는 의미 있는 애순이의 독백이 있었습니다.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독백입니다. 결혼 양장을 맞추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비 내리는 부두를 뛰어가면서 했던 애순이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취자리의 선을 보는 자리에서 그때 숟가락 기억나시나요? 기묘하죠. 숟가락이 탁자에 걸쳐 있습니다. 굳이 숟가락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화 전체를 보죠. 3화도 너무 좋죠. 어쩌면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까요? 웃음 포인트도 너무 좋고요. 애순이의 그 서글픈 마음과 관식이의 사랑을 어쩜 이렇게 잘 담을까 싶죠. 3화 가장 가슴 아픈 봄날이면서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부산경찰의 재미진 리액션과 부산 금은빵 아줌마의 찰진 부산 사투리도 재미있었죠. 뭐니해도 선풍기가 또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전과 10범 여관 주인이 끌려가면서 니들 선풍기 값 물어내라고 하죠.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선풍기가 절이 되나라고 하던 장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웃음 지을 만한 포인트를 어쩌면 이렇게 잘 잡을까요? 서정주 시인이 그랬죠. 봄이 오면 꽃들이 산을 뒤덮고 그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봄은 하늘을 찌르는 생명력이죠. 두 사람의 봄 같은 사랑을 보면 어린 두 사람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선풍기도 찔렀던 게 아닐까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3화는 특히 가슴 뭉클한 대사들도 무척 많았죠. 관식이가 꾸는 꿈이 자기 때문에 좌절되는 것 같아서 애순이가 관식이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관식이가 그걸 내가 너를 못 살게 해 라며 몇 번이나 반문하고 울죠. 억지로 보내야 되는 애순이가 10살 때부터 나한테 조구 그런 거나 갖다 줬지 해준 게 뭐냐고 할 때 너만 10살이었냐 나도 10살이었으니까 라고 하던 관식이의 말도 참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관식이가 무슨 운동을 했던 건지도 드러났죠. 아주 유망한 수영 선수였네요. 왜 관식이가 100바퀴를 돌라면 돌았던 건지도 알았죠. 빵과 우유 때문이라고 했었지만 그건 애순이 때문이었네요. 힘들고 좋아하지 않던 게 운동이었죠. 그런데 애순이 때문에 했던 겁니다. 애순이 소원인 섬을 뜨게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겨울이 와서 관식이가 애순이 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면 아마도 수건 몇 장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좋았던 장면을 다 이야기하자면 버릴 게 하나 없으니 끝이 없겠죠. 3화의 특이했던 장면과 대사 그 두 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숟가락입니다. 선장과 선을 보는 자리에 나간 애순이의 숟가락 기억나시죠? 엽차 언제 오냐고 테이블을 탕탕 내리치던 선장입니다. 요란하게 내리쳤습니다. 자기는 쌍화차에 계란 띄워 먹으면서 그때 애순이 찻잔 옆에 있던 중간 크기의 숟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게 화면에 잡힙니다. 기묘하게 테이블에 걸치죠. 그 장면도 잠시 머무르다 갑니다. 버릴 게 하나 없는 드라마라고 했는데 왜 그 장면을 넣었을까요? 연기하다 보니 하필 그렇게 걸치게 된 걸까요? 재미있다고 그냥 살려서 간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숟가락이 걸쳐 있도록 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애순이의 독백입니다.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비극이고 지긋지긋해서 그때 안 뛰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그런 의미 아닌가요? 더구나 쳐들어온다는 강한 표현이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또 강하게 주죠. 가정을 하고 쳐들어오고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는 이 대사의 뉘앙스가 애매합니다. 자, 첫 번째 숟가락인데요. 엽차 오늘 오냐라고 강하게 요란하게 두드리던 탁자에서 숟가락이 아슬아슬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걸쳐 있습니다. 그 앞장면에서 애순이 작은 아버지는 은수저 한 벌 못해 보낸다고 관식이에게 말했죠. 그때 관식이는 숟가락 없다고 안 굶겨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애순이를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때 애순이는 흠난 생선 떨이 해가냐며 거절을 합니다. 애순이가 이미 관식이 엄마에게 설득 당했기 때문이죠. 숟가락은 생존과 같습니다. 엄마 광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소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애순이도 마찬가지죠. 식모처럼 창피를 무릅쓰고 살아야 했고 그런 애순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늘 조기값에 하나 덜을 얹어서 가져주던 게 어린 관식이었으니까요. 엄마 광래도 애순이도 늘 찌들게 가난했습니다. 결국 먹고 살 곳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그 30살 먹은 선장에게 제취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은 한 끼를 잇는 도구이면서도 굶주림을 달래주는 도구입니다. 숟가락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생명의 연료입니다. 생존의 의미죠. 엄마 광래는 그 생존의 숟가락이 바다였고 숨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딸 애순이 입에 들어가는 전복이 천안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 광래가 살아가던 이유기도 했죠. 그 밥 한 숟가락의 무게에도 눌리며 이제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게 서글픈 애순이의 삶입니다. 몸둘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던 애순이었으니까요. 뭐 밥을 먹으면서 선을 본 건 아니지만 선장은 숟가락으로 계란을 건져 올리며 먹던 스푼이었죠. 그 장면은 애순이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걸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담아내는 불안한 순간을 담는 의도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관식이가 꿈을 접는 거라고 했던 관식이 엄마의 설득에 바로 유일했던 자기의 사람 관식이를 놓아야 했으니까요. 관식이가 가버리면 애순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배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되는 관식이니까 애순이의 삶이 무너지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숟가락이 테이블에 걸쳐져 있습니다. 떨어져 무너져 내리질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상하죠? 요망하죠? 애순이의 독백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운명이란 그토록 요망진 거라고 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요상스럽게 얽히고 꼬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작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운명의 얄궂은 요망함이라는 말이겠죠. 선장과 살기로 하고 관식이도 잊어버려야 하고 다 포기하고 살려고 하니 운명이 요망집니다. 그 숟가락을 잡아줍니다. 조그만 숟가락이 조그만 애순이를 닮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해보고요. 둘째, 애순이의 이상한 독백입니다.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럼 뛰는 바람에 이런 운명을 살아야 했다는 건가요? 과연 그런가요? 이건 반어적이죠. 엄마 광래가 쓰던 표현과 비슷합니다. 왼수라고 늘상 애순이를 이야기하던 엄마 광래였거든요. 왼수라는 표현만큼의 크기의 사랑이 애순이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애순이는 쳐들어온다는 말을 합니다. 쳐들어온다는 게 공격적이고 불쑥 침입하는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삶의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나 희망이나 긍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안겨주는 반어적인 표현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애순이 마음과 너무 잘 어울리니까 뭉클한 겁니다. 애순이 삶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쁨이든 희망이든 좋은 일이든 찾아오지 않았던 게 애순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불행이 익숙한 일상이었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서글픔이 그녀를 따라다녔죠. 그 절망의 반복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고 피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벅차게 온 겁니다. 유일한 자기 사람 관식이조차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던 애순이에게 사랑이 돌아온 겁니다. 숟가락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떠나는 관식이는 애순이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겠죠. 관식이를 그런데 다시 앉게 됩니다. 숟가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처음 경험하는 강렬하고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겠죠. 늘 불행한 운명만이 자기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던 애순이었거든요. 불행의 무게에 익숙한 사람에게 기쁨은 너무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마치 무언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느낌이고요. 거의 운명적인 전환점과 같은 그 무게를 애순이가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 겁니까? 쳐들어온다는 표현은 애순이에게 익숙한 불행과도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묘사할 때도 대조적으로 그 말을 썼던 겁니다. 쳐들어오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애순이는요. 곱씹을수록 외로운 애순이가 가졌던 그 기쁨과 행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애순이의 서글픈 고단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이걸 기막히게 표현해냈던 것 같습니다. 운명, 숟가락이 기묘하게 걸쳐져 있고 자신이 뛰어가고 관식이가 헤엄쳐오던 운명은 아마도 금명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금명이는 부산 여관에서 선풍기가 부서지던 그 뜨겁던 시간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팔싹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금명이가 효녀라고 고모가 그럽니다. 관식이 엄마한테 설득을 당할 때 애순이가 가볍게 입덧을 했었습니다. 운명을 뒤바꾼 힘은 어쩌면 금명, 그러니까 애순이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운명의 전환점이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숟가락도 세워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숟가락은 운명의 전환점을 상징했던 거죠. 효녀 금명이 엄마 애순이에게 기쁜 전환점이었다면 마찬가지죠. 엄마 광래도 딸 애순이로 인해서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아주 짧았지만 행복한 봄을 느끼고 죽었거든요. 봄의 마무리와 또 여름으로 넘어가는 애순이를, 엄마 애순이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냈구나 싶었습니다. 쳐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던 애순이, 그리고 그 숟가락이 멈추는 애순이, 결국 엄마였기 때문에요. 이 드라마는 결국 엄마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곱씹을수록 시를 읽는 것처럼 버릴 게 하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4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꽝꽝 여름이죠. 햇빛 뜨거운 여름입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름은 엄마이자 아내인 애순이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대사가 참 많았습니다. 팔자가 식모가 아니라 심성이 식모더라 그랬죠. 또 그 속 좁은 쳇바퀴 속에서 매일 다른 행복을 찾아냈다라고도 하고, 참 잘 웃는 애순이가 그 한평 아궁이에서 20대를 다 보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도 못하면 아궁이 앞에서만 살다가 죽는 거요라고도 하고요.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똑같은 가시가 와서 박혔다라고 하는 딸과 엄마의 운명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좋은 대사들이 넘쳐나네요. 이 정도면 뭐 수필 한 권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사가 그토록 좋으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식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관식이가 그토록 애순이를 좋아할까라는 거죠. 관식이에게 애순이는 거의 종교 같잖아요. 왜 그토록 사랑할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4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엄마 애순이와 딸 금명이의 대화도 있었죠.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금명입니다. 가난이 유세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던가를 원망하는 딸이죠. 그리고 엄마 애순이는 그래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라라고 합니다. 엄마는 서글프면서도 그런 딸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애순이 엄마 광래도 절대 엄마처럼 식모살이 잡녀로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똑같죠. 엄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봄과 여름이 나뉘는 것처럼 애순이는 더 이상 애순이가 아닙니다. 금명이 엄마가 되는 거죠. 여름부터요. 엄마는 꿈꾸던 여자에서 현실을 감당하는 여자라는 의미겠죠. 엄마의 삶은 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아직 엄마가 아닌 딸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금명이의 투정과 급장을 놓쳤다고 울고불고 하던 꼬마 애순이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돼서야 그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피하려고만 했지 왜 그래야 했나를 몰랐던 거니까요. 엄마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리콩하면서 금명이 입에 계속 콩을 넣어주던 그 애순이가 참 행복해하죠. 엄마 광래도 애순이에게 전복을 입에 넣어주며 행복해하던 장면이 데자뷰가 됩니다. 그 엄마의 이야기가 여름을 지나가게 되는 거겠죠. 관식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 시작에서는 남편인 관식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호루라기였죠. 한창 뜨겁게 살아내는 애순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뭐 더 자세히 알겠지만요, 왜 관식이는 그토록 애순이를 좋아하고 일편단심이었을까, 종교와도 같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좋아하는 감정 이상이잖아요. 종교 같습니다. 왜 관식이는 애순이를 그토록 좋아했을까 합니다. 어쩌면 뜨거운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밀도 높은 시간들이 지나가면 결국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시작점을 자꾸 들여다보게 될 테니까 미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 관식이는 정말 순둥이였죠. 동네에서 늘 맞고 다니는 아이로 나옵니다. 모자라서가 아니겠죠. 남을 때리거나 괴롭힐 줄 모르는 착하디 착한 동네 아이였습니다. 관식이도 어려서부터 상처가 만만치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관식이 엄마도 이상하죠. 가출을 해서 경찰서에 잡힌 관식이와 애순입니다. 부산에서요. 여관 아줌마 때문에 신고당하고 경찰에서는 머리를 계속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타나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관식이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는 폐물은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관식이가 안중에 없습니다. 자식이 안중에 없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했죠.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내 금개구리가 급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절이 그랬다 쳐도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볼 수도 있는 건데,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돈이 먼저였습니다. 또 이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개를 2마리 키우고 말지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엄마 광래와 너무 다르죠? 사정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식이가 살던 환경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엄마는 자기 팔자가 기구했나 보죠. 웃기던 대화도 있었죠. 자식 보고 안 살면 누구 보고 사냐니까 아빠를 보라고 관식이가 말을 해죠. 그때 아빠가 뭘 봐 그러니까 쳐다도 못 봐요 그러죠. 그러니까 관식이 아빠가 못 봐 그럽니다. 상당히 웃긴 대사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이 재밌는 포인트가 이 드라마는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근데 그 관식이네 집 분위기를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관식이는 꼬맹이 때부터 만난 게 익숙한 아이였던 겁니다. 딱히 만나는 친구도 없죠. 사람도 없습니다. 늘 애순이 곁에 머무는 게 일이었습니다. 꼬맹이 때부터 잡녀들이 잡아온 전복 등을 거래하러 다니던 게 일이었죠. 또 생선 가게를 보고요. 그거 외에는 아마도 거의 모든 시간을 애순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시절이 다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식이도 혼자였던 거죠. 꼬맹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맞고 돈 뺏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맞을 때마다 애순이가 나타났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서 위기를 모면해 줬던 거죠. 호루라기와 같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두문자를 날리며 미친 듯이 달려와서 관식이를 구해줬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던 애순이가 어느 날 매만난 관식이를 보고 달려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꼬맹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관식이 곁에 구원자같이 나타났던 인물이 애순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애순이에 집중이 돼 있었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행한 삶 속에서 외톨이처럼 버텨온 그녀 곁에 관식이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등했네요. 관식이가 힘들 때마다 애순이가 달려왔던 겁니다. 관식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모르는 아주 여린 존재였죠. 그러니까 애순이가 개코딱지라는 말을 몇 번을 합니다. 관식이를 그렇게 부르던 게 이해가 되죠.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눈에 꼬맹이 관식이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인 겁니다. 초라하고 볼품없이 따돌림당하고 매맞던 아이입니다. 말은 못해도 관식이도 외롭고 힘든 시절이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조금 달랐을 뿐이죠. 3화에서 쳐들어오는 운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식이가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했던 말이었죠. 그렇게 보니까 훨씬 전부터 관식이 삶에 쳐들어온 운명 같은 사람이 애순이었던 겁니다. 두들겨 맞을 때마다 운명처럼 쳐들어와서 구해준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이죠. 관식이에게 애순이는 구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호루라기 구원자 같죠. 그런데 그런 구원자 애순이가 자기보다 더 비참합니다. 자기를 살려주는 구원자인데 자기보다 더 서글프고 비참한 아이입니다. 통닭을 건넬 때 그러죠. 내가 걸뱅이냐고 그렇게 우는 애순이에게 꼬맹이 관식이는 내가 불쌍하면 주겠냐고 같이 웁니다. 관식이에게 애순이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그 이상인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애순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싫은 운동장을 100바퀴 돌고 야반도주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애순이를 한결같이 좋아하는 건 애순이가 유일한 존재로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해주는 호루라기 구원이었고 애순이는 관식이에게 구원자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너무 아프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낭만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로를 기대게 해주는 힘이었죠. 관식이는 애순이가 달려와 구해줄 때마다 생존의 근거를 찾았던 겁니다. 애순이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유일하게 버텨주는 사람을 가졌던 거고요. 애순이의 이야기가 서글프다 보니 그것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사실 관식이가 의지하는 보호자가 애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순이의 보호자도 관식이었던 거죠. 걔 코딱지만큼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장 나약했었던 관식이었는데요. 그 관식이에게 애순이는 유일하게 기대던 사람,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 구원자 같은 존재, 삶의 근거와도 같았던 사람으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관식이의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넘어 종교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